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 티커 심볼 AVGO입니다. 네, AVGO.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맞아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만 알기에는 좀 부족해요. 인프라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스마트폰까지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AI 시대에는 엔비디아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또 어떤 강점이 있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오늘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브로드콤의 그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브로드컴의 사업 전략이나 최근 실적 같은 부분들을 좀 더 분석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혹시 가려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매기고 있는 이 높은 가치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되겠는데요.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브로드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예요. 정말 오래됐죠? 네, 뿌리가 깊은 회사입니다. 슐렛패커드 HP에서 분사된 에질란트 테크놀로지스의 반도체 사업부가 그 시작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주로 반도체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 그러니까 커넥팅 에브리띵,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슬로건이 회사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들어가는 분야를 보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통신, 무선 통신, 스토리지, 산업 시장까지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브로드컴의 핵심 비전이 단순히 좋은 부품들 만들어서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리더십 확보, 그리고 고객 성공 지원,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 비전이거든요. 기술 리더십 확보, 고객 성공 지원,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굉장히 거시적인 목표네요. 네,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에 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연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포부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주요 고객층을 보면 이 비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도체 솔루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를 만드는 그런 대형 OEM 기업들, 그러니까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들이랑 또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핵심 고객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고객이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인데요. 이쪽은 주로 아주 큰 대기업 고객들에게 보안이라던가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운영에 꼭 필요한 그런 전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즉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양쪽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게 브로드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잡고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그 비전, 특히 기술 리더십 확보와 고객 성공 지원, 이게 실제 사업 전략하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전략적 인수합병 M&A라고 생각해요. 네, M&A는 브로드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LSI, 브로케이드, CA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시만텍의 엔터프라이즈 보안사업부 인수까지 정말 꾸준히 M&A를 해왔는데 가장 최근 2023년에 VM웨어 인수를 완료한 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이건 뭐랄까? 하드웨어 중심의 반도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강자로 확실하게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 VM웨어 인수는 규모도 규모지만 브로드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딜이었죠. 네,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걸로 기술적인 지배력도 강화하고 동시에 고객과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아주 영리해요. 네, 그 M&A 전략은 브로드컴 성장의 정말 핵심적인 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덩치만 키우려고 기업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수한 기업의 사업 구조를 아주 철저하게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소위 브로드컴화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아, 브로드컴화. 그런 용어가 있군요. 네, 이게 마치 사모펀드 PE가 기업 인수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식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다 혹은 인수한 회사의 기존 문화를 파괴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VM웨어 인수 후에도 기존의 연구 라이선스 모델을 전부 구독형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 증가나 라이선스 정책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하지만 결국 수익성 극대화라는 목표는 확실히 달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적인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확보하고 또 고객들을 브로드컴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묶어두려는 락인 그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방식이죠. 여기가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브로드컴은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선도주자예요. 특히 구글의 TPU 텐서 처리 장치 같은 맞춤형 AI 칩, ASIC 설계 파트너로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ASIC 분야에서는 정말 강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범용 GPU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메타 같은 특정 고객사의 AI 모델이나 워크로드에 딱 맞춰서 최적화된 성능을 내는 그런 반도체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객 성공 지원이라는 비전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전략이죠.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특정 요구사항에 딱 맞는 칩을 쓸 수 있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그렇죠. 게다가 AI 모델 개발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고성능 네트워킹 반도체, 특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많은 서버와 GPU들을 연결해주는 스위치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이건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 네트워킹 칩 기술력은 정말 상당합니다. 대표적인 제품 라인이 토마호크 시리즈 스위치 칩인데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십만 개의 AI 가속기, 주로 GPU겠죠.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마호크 칩, 이름도 강력하네요. 네, 최신 버전인 토마호크 6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단일 칩에서 초당 102.4 테라비트, TBPS, 그러니까 1초에 약 100조 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 제품 대비 대역폭이 2배나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킹 성능이 있어야 AI 인프라를 계속 확장, 스케일 업 및 스케일 아웃 하려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와, 102.4 TBPS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속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SIC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약 55%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거의 독점적인 위치라고 봐야죠. 구글, 메타 같은 큰 손들을 고객으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브로드컴은 직접 반도체 생산 시설, 즉 팹을 다지고 있지 않는 팹리스 모델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그러니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나 공장 유지 보수 같은 부담 없이 오직 핵심 기술인 IP, 지적재산권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이건 정말 효율적인 전략 같아요. 시장 변화에도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팹리스 모델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R&D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 관계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브로드컴의 수익 구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어요.
반도체 솔루션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반도체 솔루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로 여기가 여전히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광대역 통신, 무선 통신, 스토리지 서버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칩을 공급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최근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토마호크나 라우터, 제리코 같은 AI 인프라 구축의 표시적인 제품들, 그리고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AI 칩, ASIC 개발과 공급, 이쪽이 새로운 핵심 수익원을 아주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요. AI 쪽 성장이 폭발적이군요. 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전체 반도체 부문 매출이 84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 52%, 금액으로는 44억 달러가 AI 관련 매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6%나 성장한 수치예요. 와, 46% 성장. 대단하네요. 특히 AI 네트워킹 분야는 성장률이 170%를 넘었어요. 정말 폭발적이죠? 반면에 AI가 아닌 다른 반도체, 예를 들면 서버 스토리지용 칩이나 브로드밴드 통신칩 같은 BAI 반도체 매출은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헉, 5% 감소요? AI랑 BAI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확실히 AI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BAI 쪽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40% 정도를 차지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은 어떤가요? 여기는 특히 VM웨어 인수 효과가 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2023년 말에 VM웨어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역량이 정말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주로 기업들의 IT 운영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데요. VM웨어 인수로 인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 시장에서 아주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죠. VM웨어가 원래 가상화 쪽 최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문의 전력적 핵심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VM웨어의 기존 라이센스 모델을 구독형,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적인 수익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 모델로 바꾸는 거. 네. 2025년 2분기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5% 성장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VM웨어 인수 효과와 함께 구독 모델로의 전환이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게 브로드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의 변동성을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으로 보완한다. 이 조합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그게 브로드컴 전략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브로드컴만의 차별점, 경쟁 우위는 뭘까요? 저는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M&A 전략과 브로드컴 화하는 확실히 독특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그냥 하드웨어, 칩 만드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하고 또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두 개의 그것도 아주 마진이 높은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특정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다른 쪽에서 받쳐주니까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이게 바로 브로드컴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는 특히 VM웨어 인수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고객의 IT 인프라 전체에 대한 브로드컴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로 살 필요 없이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수한 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익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 브로드콤화, 브로드코미제이션 능력, 이게 M&A를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실제 이익률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브로드콤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맞춤형 AI 칩 ASIC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다는 점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범용 GPU로 AI 시장 전체를 이끌어간다면 브로드콤은 구글, 메타, 요즘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정말 초대형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특정 목적에 딱 맞게 최적화된 ASIC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데 아주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이 ASIC라는 게 범용 GPU보다 전력 효율성도 더 좋고 특정 작업에서는 성능도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이 시장에서 브로드콤이 55%에서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정말 힘든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ASIC 설계 능력과 더불어서 아주 오랫동안 축적해온 유선 및 무선 통신, 그리고 네트워킹 반도체 분야의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토마호크 스위치 같은 예품에서의 기술적인 우위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트워킹 분야는 정말 브로드콤 천하라고 하더라고요. 왔고 또 구글, 메타 같은 소수의 아주 핵심적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과 맺고 있는 깊고 견고한 파트너십입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신규 경쟁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 어려운 아주 강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계는 브로드컴에게 매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뛰어나고 M&A로 사업 구조도 잘 만들었고 핵심 고객들과의 관계도 아주 튼튼하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이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강력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네, 숫자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총 매출 150억 달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98억 달러, 이건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49억 7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134%요. 영업이익, 희석주당 순이익 EPS도 1.5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보세요. 특히 순이익이 2배 이상 134%나 증가했다는 게 정말 눈에 띄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VM웨어 인수 후에 마진 개선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숫자로만 보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실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 AI 반도체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VM웨어 인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솔루션 부문 전체 매출 84억 달러, 전년비 플러스 17%, 안에서 AI 관련 매출이 44억 달러로 46%나 급증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고요. 이게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2%까지 올라왔습니다. AI 비중이 절반을 넘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BAI 반도체 부문 매출은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서버 스토리지 연결 부품이나 브로드밴드 통신칩 같은 분야에서는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죠. AI 쪽의 폭발적인 성장과 BAI 쪽의 부진,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은 확실히 좀 걸리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면 부채가 늘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브로드컴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연체율 같은 지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신 부채 리스크를 보면 부채 비율 데트 투 이쿼티 레이시오가 약 165% 수준인데 이건 동종업계 다른 대형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10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이 10배나 된다는 뜻이니까 부채 상환 능력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오, 부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도 뛰어납니다. 유동 비율이 282%나 되는데 보통 200% 이상이면 아주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해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 즉 디폴트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지표들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생산이나 판매 활동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의 성장은 단순히 비주로 쌓아올린 그런 불안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그야말로 질적으로 우수한 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만 봐도 S&P 500 기업들 중에서 상위 11% 수준에 들고요.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상위 39%에 달합니다. 이건 회사가 핵심 사업에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또 그 번 돈으로 주주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메타나 구글 같은 그런 까다로운 빅테크 기업들을 핵심 고객으로 꽉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브로드컴이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면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 대한 방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BAI 부문의 둔화는 앞으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혹은 IT 산업 전반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AI 부문과 BAI 부문 간의 성장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BAI 부문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실적 발표 때 경영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볼까요? 경영진들은 AI 관련 성장세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던데요. 네, CEO인 혹탄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죠. 하이퍼스케일 고객들의 AI 학습 및 추론 관련 수요가 앞으로 2026회계 연도까지도 계속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어. 이런 자신감은 실제로 2분기 AI 칩 부문 매출이 44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게다가 주주들을 위해서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이건 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경영진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4월에 이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5%나 뛰었었죠. 네, 1,0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은 상당한 규모죠.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이었는데 정작 실적 발표 당일 브로드컴 주가는 장중에 약 4%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왜죠?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외에 다른 반도체 부문, 즉 BAI 부문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와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 평균이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랑 비슷했다고요? 그게 왜 주가 하락 요인이 되죠? 더 높게 제시해야 했나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번 보면요. 2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 150억 달러에 EPS 1.58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매출 149.5억 달러, EPS 1.57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어서 발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58억 달러였는데 이게 당시 시장 컨센서스였던 158억 달러. 분석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준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아, 딱 맞췄네요. 네, 3분기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 자체는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나 성장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전체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겁니다. 시장은 더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또는 서프라이즈 부재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브로드컴이 AI 수혜로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상당히 반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컨센서스에 그냥 부합하거나 아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만으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네요. 네, 투자자들은 이미 좋은 실적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더 좋은 전망, 압도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실적이 좋아도 시장 기대치를 못 넘으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AI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핵심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과의 파트너십이 아주 안정적이고 또 VM웨어 인수를 통한 소프트웨어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역시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겠네요.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봐야겠죠? 그럼 앞으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이던스 달성 여부겠죠.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를 15억 달러로 제시했으니까 실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 숫자를 맞추는지 혹은 넘어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EPS 컨센서스인 약 1.66달러 달성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인 AI 관련 매출이 가이던스로 제시한 51억 달러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가이던스 달성 여부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들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2분기의 비계획 기준으로 79%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유지되거나 더 개선된다면 브로드콤이 규모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고마진 사업 구조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마진율 정말 중요하죠. 이익이 많이 남아야 진짜 좋은 거니까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 관련 업데이트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로 2분기에는 42억 달러를 지출해서 2,53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기당 주당 0.59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급될 것인지, 혹은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금, 주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규제 환경이나 산업 전반의 동향과 관련된 경영진의 코멘트에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AMD와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브로드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또 구글이나 메타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브로드콤의 핵심 성장 전략인 M&A가 앞으로 각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때문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언급 등 이런 내용들이 브로드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데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체율은 브로드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표이고요. 대신 부채 수준이나 유동 비율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경쟁 심화, 규제 환경, 공급망 문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잘 체크해야겠네요.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로드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과 또 성장 기회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먼저 리스크부터 짚어주시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브로드콤의 리스크 요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경제 및 산업 순환적인 리스크입니다. 아까 2분기 실적에서 BAI 반도체 부문 매출이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브로드콤의 사업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나 기업들의 IT 지출 감소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원래 경기를 많이 타는 순환적인 사이클리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리스크는 정쟁 심화입니다. AI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와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브로드컴이 강점을 가진 맞춤형 칩 ASIC 분야에서도 경쟁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또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이 누리고 있는 높은 ASIC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고객 맞춤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아, 고객사가 직접 칩을 만들면 브로드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브로드컴 성장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공격적인 M&A인데요.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으로 브로드컴이 추가적인 M&A를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한 기업을 효율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브로드컴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겠죠. M&A가 막히면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요인들을 들어보니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브로드컴에게는 정말 엄청난 성장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AI 시장 성장에 따른 핵심 인프라 수요 증대죠.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네, AI 메가트렌드의 수혜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AI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AI 서비스는 우리 생활 곳곳으로 확산될 텐데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더 많이 짓고 확장해야 하잖아요. 이건 뭐 필수적인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달하는 브로드컴의 AI 네트워킹 칩, 스위치, 라우터 등 또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ASIC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브로드컴의 기술은 이 수많은 엔진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신호체계를 만드는, 즉 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AI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죠. 연결성이 핵심이니까요. 둘째 성장 기회는 반도체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간의 시너지입니다. 특히 VM웨어 인수를 통해서 브로드콤은 이제 단순한 칩이나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 기업 고객들에게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게 훨씬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고 동시에 브로드콤의 기술적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통합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는 분명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다만 그 시너지를 실제로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VM웨어 인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들도 잘 해결해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장 기회는 브로드컴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독점적인 IP, 지적 재산권과 뛰어난 반도체 디자인 역량, 그리고
패블리스 모델이 가져다주는 운영의 효율성, 여기에 더해서 아까 계속 강조했던 맞춤형 칩 ASIC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 55에서 60%까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브로드컴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기술력과 시장 지위라는 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저희는 브로드컴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공격적인 M&A와 인수한 기업을 효율화하는 브로드컴화라는 특별한 성장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네트워킹 분야와 맞춤형 칩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탓에 그리고 BAI 부문의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는 점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성장의 수혜를 앞으로도 톡톡히 누릴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 동시에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M&A 등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라는 도전 과제들도 함께 안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VM웨어 인수 시너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둔화된 BAI 부문의 성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브로드컴의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무되는 권유가 아닙니다. 브로드컴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과 일부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로드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